자, 선생님, 저희가 그 4번부터 할 차례인데 3번 문제, 2번 문제 잠깐 갈게요. 2번 문제의 기록 작업에 레지오 에밀리아의 포트폴리오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카페에도 포트폴리오는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레지오 에밀리아라고 했다라면 기록 작업이 맞아요. 그런데 이의제기 가세요. 이의제기 가셔서 그거는 가야 맞다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유사 답안으로 해줄 거야 라고 생각지 마시고 가셔서 기록 작업은 포트폴리오 작업을 의미하므로 포트폴리오 작업과 기록 작업, 기록화, 기록, 작업 기록이 모두 답으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세요. 일단은 들어는 가세요. 왜냐하면 레지오 에밀리아 전문용어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답은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맞지만 그래도 해달라고 하세요. 4번 문제 있잖아요. 4번. 선생님, 굴리고 받는다. 뭐를요? 훌라후프죠? 후프죠, 후프. 후프가 훌라후프 아니에요? 맞아요? 그 훌라후프가 정식용어예요? 후프가 정식용어예요? 모르겠네. 후프 했을 때 뭐지? 라고 순간 생각했네. 그쵸? 그럼 훌라후프로 굴리고 받을 수 있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박스, 그러니까 저런 박스가 있어야 된다고요. 문제가 분명해지려면. 저 박스에서 갈라휴가 제시한 선생님 기본 운동 기술이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동, 비이동, 조작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기구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설명이 물체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했다라면 기구 사용한 거, 물체 사용한 거 맞죠? 그러면 조작 운동, 조작적 운동 당연히 다 되죠. 조작 운동, 조작적 운동, 조작적만 쓰셨다고요? 조작적만 쓰셨다고요? 그래서 조작적 기술? 거기서 기본 운동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왕 쓰실 거 조작 운동 기술이라고 쓰시지, 조작 운동이라고 쓰시지, 기왕 쓰실 거 조작적? 틀렸다고 보기는 힘드네요. 조작성. 그 움직임 기술, 그 기본 운동 기술이라 하면 비이동, 이동, 조작을 말하는 건데 조작성, 비이동성 이렇게 나오지. 그걸 물어봤다고 보기에는 조작성이요? 조작성 기술에 속한다. 이의제기 들어가세요, 선생님. 근데 거기에서 선생님 제가 거기 조작적 운동의 그 개론책에 신이론책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동이나 비이동 동작의 분류에서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을 결합시킨 동작이며 손이나 발을 이용해서 사물에 힘을 주고 있죠. 그 사물에 힘을 주고가 추진 움직임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물로부터 힘을 받게 되는 게 흡수 움직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이에요. 힘에 들어가요. 추진 움직임과 흡수 움직임을 나누는 기준이 힘이고, 힘은 에너지라고도 그 교육부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쓰셔도 답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혹시 에너지 쓰신 분들 그래도 모르니까 이의제기 들어가세요. 힘을 교육부 자료에서 에너지라고도 한다. 그래서 둘 다 답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하십시오. 요거는 뭐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설명 필요하십니까? 조작성? 그거는 그냥 이의제기. 이건 해보세요.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그러니까 뭐라 하지? 애초에 답으로 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의제기를 들어가서 확실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들어가시고, 조작적이라고 하신 분들도 들어가세요. 조작적 동작도 들어가세요. 기본 동작 기술이라 하면 기본이라고 들어가면 비이동, 이동, 조작을 뜻하고, 그걸 우리가 운동이라 하던 동작이라 하던 그건 전공서에서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똑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가세요, 선생님. 일단 정확한 답은 조작 운동, 조작적 운동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운동을 동작으로 쓰시거나 조작적이나 쓰시거나 조작성이라도 쓰시거나 제 생각에는 이미 답안으로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번에 좀 이의제기 많이 들어가세요. 가능한 거 다 들어가세요. 거기서 좀 질리게. 그 다음에 2번. 니은에서 교사가 적용한 교수학습 원리는 무엇인지 한 가지 쓰라고요? 가람이에게는 이 후프가 조금 큰가 보구나. 이 아이에게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작은 걸로 줄게. 이걸로 해볼래?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아이에게만. 선생님 이거 틀리신 분들 없죠? 이거는 뭐 2019년인가 18년도에서 나왔어요. 개별화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개별화, 개별성, 개별 교육 뭐 다 맞습니다. 개별 학습
개별 교수 학습의 원리 뭐 이렇게 하셔도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에 들어가시는 거 선생님 이거 틀리신 분 있어요? 민첩성 그 다음에 순발력? 민첩성은 선생님 틀릴 수 없는 문제였어요. 빨리빨리 방향 바꿔.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민첩성의 뜻이에요. 그런데 점프해서 매달려 있는 종을 치는 거, 순간적으로 점프를 하는 거, 순간적으로 힘을 딱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발력인데 이거 순발력 말고 다른 거 아신 분? 오, 네. 이건 잘하셨어요. 그럼 혹시 바꿔서 쓰신 분 있으세요? 쓰시죠. 5번 문제 선생님 왜 12시간 나왔어요? 12시간의 근거가 뭐예요? 갑자기 그 댓글에 보니까 12시간이다 이렇게 하시던데? 12시간 아니에요. 제가 어디에서 선생님들이 착각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재난 대비 안전교육이 6개월에 1회 이상 그러면서 밑에 시간이 나와서 그게 6개월에 6시간이라고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너무나 정확해요. 그러면서 재난 대비 안전교육은 6개월에 1회 이상이고 연간이에요. 선생님 시간은 다 연간으로 해요. 연간 6시간 이상이에요. 즉 6시간을 6개월에 1회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3시간 3시간 이렇게 나누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연간 최소 실시 시간이잖아요. 답은 6시간이에요. 최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근데 뭐 6시간, 연간 6시간 이상 적으셔도 뭐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저기에서 의미하는 게 그거니까. 근데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죠.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한 게 있고 7대 안전에 근거한 거 있다. 근데 이번에는 아동복지인데 이상하게 7대 안전의 시간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시험에서는 계속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나왔고 이게 2019학년도에도 나온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드림 문제예요. 근데 이거 누누이 보시라고 암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틀리신 분은 본인. 이거 공부 암기 안 되신 거예요. 이거는 2020학년도에 합격하시려면요. 선생님 암기 조금 더 하셔야 돼요. 많이 암기에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초수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거든요. 저희 상반기 강의가 출시 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다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려서 하셨죠. 근데 솔직히 저희가 6개월 공부한 게 아니라 5개월 공부한 거예요. 선생님 6월 1일에 시험이 있었으면 5개월이면 실은 선생님들께서 암기까지 다 하시기에는 완벽한 시간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 만약에 40점대, 50점대, 30점대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거 나쁜 점수 아니에요. 이게 6월, 8월에 문제풀이 있잖아요. 그때 선생님 이해만으로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이해 여기를 완벽하게 하신 분들은요. 6, 8월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점수가 이렇게 되거든요. 9, 10월에. 그래서 이거 잘 못 보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초수신데 30점에서 50점대 받으신 분들은 선생님 요거 낙담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잘하신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서 확 올라갈 거예요. 지금부터. 초수는 괜찮아요, 선생님? 이게 최소 시간이 공부 시간이 1년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그 1번에 2번에 빈칸에 기억에 들어갈 거. 선생님 이거 뭐 하셨어요? 그쵸? 대피 직전, 대피 전, 대피 직전 혹은 대피 지시 전 그거죠. 그래서 대피 지시가 있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이유가 지진의 흔들림이 남아있을 때 이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멈춘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피 직전이나 대피 지시 전이나 지진의 흔들림이 멈추기 전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거든요. 대피 직전, 대피 지시 전, 대피 뭐 멈추기 전. 그거 말고 또 하신 거. 될걸요? 대피 이전도 될 거예요. 이의제기요? 일단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 문제이며 교양 문제이며 유아교사의 교양 지식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대피 직전, 대피 이전, 대피 지시 전 혹은 대피 전 모두 다 해당되는 폭넓게 답이 인정되는 문제입니다.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세요. 진동 멈추기 전 그것도 되거든요. 그것도 들어가세요. 네. 멈춘 후? 맞아요. 네. 진동이 멈추고 난 다음에 그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피 시는 솔직히 멈춘 후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로해가지고 지진의 흔들림이 멈추기 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맞아요. 교육부 자료에 그게 명시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선생님. 근데 그게 대피 직전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피 흔들림 전 그거죠. 그것도 이의제기 같이 들어가세요.
여기는 이 문제에서 의도한 것은 흔들림이 있을 때 이동하지 말고 흔들림이 멈춘 후에, 직후에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피 직전, 대피 전, 대피 이전, 흔들림이 멈춘 직후, 그 다음에 뭐 선생님 하신 답 그거 해가지고 다 들어가세요. 등등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선생님 저거를 왜 냈을까요? 1점 주시려고 했나? 과락 피하라고? 그쵸? 그쵸? 아, 선생님 부분 점수는요. 지금 1번에 2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서 2개 쓰는 거죠? 그러면 1점 1점 줄 거예요. 근데 1점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2개 쓰라는 문제 있죠? 그거 0.5점은 안 줘요. 네. 그래서 요 1점짜리 문제는 이제 소수점이 그 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하나 쓰는데 2점짜리 문제가 있던데요? 어떻게 하나 쓰는데 2점을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2번에 2번 문제예요. 아까 분석하고 났던 거. 선생님 저 2번에 2번 문제가 하나 답을 쓰면서 2점을 준 거거든요. 저게 2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서 세 가지를 아냐 모르냐의 뜻 아니에요? 모르겠네. 이게 1점짜리 문제인가? 차라리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 요소를 쓰고 그 예를 쓰라 이랬으면 2점짜리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엔 저렇게 내기엔 2점짜리 문제는 좀 배점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배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당락이 바뀌어요 선생님. 1점짜리 문제로 만드냐 2점짜리 문제로 만드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5번에 그 다음에 2번이라고요? 아 선생님 니은이 뭐냐 하면 진료 확인서인데 제가 이 양식 확인서 안 드렸죠. 양식 교육부 자료에. 그 양식 뒤에 한번 보세요. 8페이지에 있거든요. 요게 교육부 자료에 있는데 제가 양식을 드렸어야 되는데 양식을 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교육부 자료 하면서. 근데 그 진료 확인서가 이제 교육부 자료에 나온 양식인데 첫 번째가 진단 질환명, 발병 일, 소견 내용이에요. 저 세 가지를 적는 거예요. 근데 소견 내용이 기간되어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원 치료 뭐 그런 걸 해야 된다. 무슨 증상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거 있죠. 그래서 저 뭐뭐부터 몇몇까지가 애가 격리되어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격리 기간 이렇게 쓰셨잖아요. 소견 이러면서 정확하게 답은 아닌데 저건 양식이 워낙 해서 저 소견 내용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제 격리 기간이라고 하신 건 소견 내용 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모르겠어요. 저기서 얼만큼 답으로 인정할지는. 그래서 세 가지는 진단 질환명, 발병일, 소견 내용 세 가지 중에 2가지만 쓰시면 돼요. 저거 암기해 두세요. 저거 외우셔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이걸 또 2점을 줬어. 선생님 이런 문제 2점짜리 문제 아니에요. 이건 1점짜리 문제예요. 2가지 쓰라 그래서 2가지를 쓰라 그러다고 해서 1, 2번으로 나눌 문제는 아니에요. 저거. 아이고. 2점이 날라갔네. 그 다음에 리을에 해당하는 거요. 교실 위생관리요. 선생님 이거는 저랑 본 제가 그 감염병이 새로 나왔으니까 이 자료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감염병 자료에 저랑 한 부분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실 환기 및 소독이에요. 있어요. 애가 그렇게 격리해야 할 증상이 나타나면 교사가 해야 되는 거 교실 환기 및 소독인데 2가지 쓰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3번은 또 2가지 쓰라고 하면서 1점이에요. 근데 2번 문제는 2점을 줬는데 거기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도 3번 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 양식 하나에 2가지를 쓰는 거. 근데 어떻게 2번은 2점을 배점하고 3번은 1점을 배점하냐고요. 저거는 운에 의해서 지금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배점하면 안 돼요. 저건 모의고사에서 저렇게 배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채점하다가 내가 배점 잘못했구나 이거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실 환기, 교실 소독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환기 또는 소독인데 그렇게 쓰셨다라는 거죠. 모의고사에서 틀렸다고 해요. 근데 틀렸다고 하면 안 되죠. 실제 시험에서는. 그것도 이의제기는 선생님 들어가 보세요. 이의제기가 들어가야 마음이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출제가 선생님 이게 출제가 잘 된 문제를 보면요. 내가 이의제기를 안 들어가도 이게 답으로 인정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출제가 잘못된 문제를 보면 이분들은 이게 이것도 답이 된다는 가능성을 알려드리지 않으면 답으로 인정 안 하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한마디로 잘못 냈으면 그분들이 답으로 인정한 범위도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이의제기를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니까.
선생님 그거는 거기서 유사답안으로 안 해줘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의제기는 들어가세요. 네. 그 니은에 경리가 관찰이에요. 관찰? 니은에? 그 교육부 자료 아, 선생님 제가 잘못 봤네요. 문제를 5번에 2번을 보니까 확인해야 될 사항 두 가지가 아니라 문제 잘 낸 거 맞네요. 이러면 문제 배점 상관없어요. 5번에 2번이 배점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지금 그 두 가지만 써라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니은에 들어갈 건 격리인 거고 그 두 가지 쓰라는 건 이제 그 확인해야 될 거 확인서 진료 확인서의 두 가지면 문제 배점 문제 없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배점 문제 없어요. 그러면 니은에 들어가는 거 격리잖아요. 저거는 격리 또는 일시적 격리밖에 답이 안 돼요. 근데 교육부 자료에 관찰? 경리라는 말을 쓰면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관찰. 네, 맞아요. 관찰로 쓰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경리 말고 관찰. 교육부 자료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격리를 해야 되는데 애한테 격리라고 하면 낙인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관찰이라는 용어를 실제로는 사용하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관찰이라는 용어는 아이를 격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격리라고 밝히면서 그런데 실제로 애한테 쓸 때는 격리라고 하지 말고 관찰이라 쓰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답으로 인정이 되려면요. 격리하시고 가로에서 관찰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으로 100% 인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격리라는 말 없이 관찰이라고 썼다라면 그거는 답으로 인정되기는 힘들고요. 모의고사에서 그냥 그거 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그 부분 있잖아요. 교육부 자료 그 부분. 그 부분을 카피가 사진이나 뭐 카피가 돼서 올릴 수 있다라면 그 부분은 그대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스캔해서 올리고 올릴 수 없다라면 무슨 교육부 자료 몇 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서 그대로 카피하세요. 선생님이 글로 쓰세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격리와 관찰을 동의어로 쓰고 있으므로 격리뿐만 아니라 관찰도 정답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 이의제기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교육부 자료라는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 들어갔을 때 이쪽에서 우리가 의도한 건 그건 아닌데 교육부 자료 이상하게 냈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상하게 낸 게 이미 공제가 됐고 본인들의 출제 범위가 됐기 때문에 답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일시적 격리는 맞아요, 선생님. 거기에서 뜻하는 격리가 일시적 격리거든요. 영구 격리는 이제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격리 또는 일시적 격리 그건 답은 맞아요. 또 질문이요. 네? 네. 그럼 뭐라고 쓰셨죠? 고대 이의제기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것도 여기에서 의미하는 교실 환기와 교실 소독은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모두 사용하는 물건과 그 장소를 소독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것도 답으로 인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세요. 또요. 그 다음에 6번이요. 선생님 6번 1번 이거 기출문제 특수해서 기출문제로 나왔던데요. 근데 지금 교수 절차라 그랬잖아요. 그쵸? A에 해당되는 교수 절차를 쓰라 그랬잖아요. 절차는 1, 2, 3 이거 아니에요? 절차는? 그쵸? 그러면서 그 기출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이 언어 경험 접근법의 절차로 토의하기, 구술하고 받아쓰기, 읽기, 단어학습, 다른 자료 읽기로 1, 2, 3, 4,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절차가 순서대로 1. 토의하기, 2. 구술하고 받아쓰기, 3. 읽기, 4. 단어학습, 5. 다른 자료 읽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된다라고 하면 답은 구술하고 받아쓰기죠? 그쵸? 선생님, 자, 혹시 구술하고 받아쓰기 쓰신 분? 못 쓰셨어요, 그러면? 경험 받아쓰기, 그 다음에? 경험 이야기? 경험 받아쓰기, 또요? 못 쓰기. 그냥 쓰기? 그 피라미드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쓰기라고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쓰기, 쓴 것 읽기. 네. 그거는 그 전공서로 들어가세요. 그 전공서로. 이게 왜냐하면 선생님 이의제기는요. 기출이나 전공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전공서 들어가실 때는요. 그 부분은 사진만 찍지 말고 누구 뭐뭐 제목 페이지 몇 페이지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내용 쓰시는 거예요. 확실히 밝히시면서
여기에서 그 절차를 쓰기라고 표현했다. 전공서에서 쓰는 모든 용어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쓰기도 답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된데 이것도 구술하고 받아쓰기가 선생님 용어는 아니잖아요. 풀어 쓴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술하고 받아쓰기의 뭐 언어의 기록, 언어의 쓰기, 그 경험의 언어의 기록? 경험의 기록 아닌가 저거? 선생님 경험의 기록. 경험의 기록. 언어의 기록이 아니라 경험의 기록. 구술하고 받아쓰기가 아니라. 에? 그러니까 기록이 쓰기잖아요. 그쵸? 그것도 들어가세요. 기록, 그 다음에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는 경험의 기록은요. 언어 경험 접근법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을. 근데 뭐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배우셨다 이거죠? 그렇게 들어가세요. 그분이 그렇게 쓰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것도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구술하고 받아쓰기가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게 폭이 넓어요. 이건 용어가 아니라 아이 행동에 대한 묘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구술하고 받아쓰기를 썼지만 다른 전공서에는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하고 받아쓰기,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지만 특수 기출문제에는 구술하고 받아쓰기라고 나왔지만 이걸 뜻하는 모든 설명이 다 답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전공서는 이 구술하고 받아쓰기를 쓰면 이렇게 하세요. 전공서에서 실제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전공서에서는 구술하고 받아쓰기를 전공서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모든 전공서의 모든 용어, 그 설명과 용어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세요. 전공서는 명시하지 말고. 어떡하겠어요? 본인들이 다 찾아봐야죠.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정말 근거가 확실하다면 선생님은 이제 100%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그렇다 하면 증거를 제시하는 게 좋아요. 쓰기도 하시고 증거도 제시하시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창안적인 답안은 증거 제시가 불가능한 답안이잖아요. 그렇지만 구술하고 받아쓰기라는 게 말을 글로 쓴다. 그거 아니에요? 말을 글로 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걸로 들어가세요. 네. 그렇게 전공서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달라 이렇게 나가세요. 명시하지 말고 어느 전공서인지 없으니까 선생님이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뭐 기출이기 때문에 답은 뭐 정해졌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어느 기출에 있었게 해요? 어느 특수 기출에 있었게 해요? 나는 초등도 강의할까 봐. 초등 특수 기출. 내가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답을 이걸 처음에 이걸 안 하고 딴 걸 올린 이유가 설마 초등 특수에서 나왔겠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갈등을 한 거예요. 어디서 할까? 유아를 범위로 할까? 이거는 언어 경험 접근법이 유아에만 해당하는 이론은 아니어서 초등 특수 기출에 나온 게 맞기 때문에 초등 기출을 할까? 그런데 초등이네. 그래도 초등에서 같은 이론을 쓰는 거 맞으니까 계속 고민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해서 언어 경험 접근법의 절차라고 기출문제에 나온 게 확실해서 근거로 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A에 해당하는 I의 말이요. A가 선생님 근데 뭐긴 뭐예요? A가?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I의 말을 쓰라는 거예요? 아 여기 호랑이 책에서 찾아볼게요. 맞나요? 이거는 뭐 이의 없죠? 예, 그 다음에 선생님 발생적 문식성 이거는 뭐 이의 없죠. 클레이 그쵸? 이거 문제 되게 쉽게 낸 거예요. 클레이 발생적 문식성 낸 거는 이건 그냥 준 거예요. 근데 뭐 3번에 왜 답이 2개지? 아 2번의 답이 그렇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지지하는데 가로 안에 들어갈 거? 가로 안에 기억 니은이요? 자 윤교사 저는 유아들의 문해 능력 발달을 위해 우선적으로 언어의 뭐를 알도록 총체적이라니까 의미죠. 그쵸? 윤교사가 총체적 접근법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통합적.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했을 텐데요. 총체적의 의미라고 하면서 무슨 통합, 무슨 통합, 무슨 통합 세 가지 통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라는 언어 영역 내 통합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답은 통합이에요. 그쵸? 통합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근데 그래서 총체적의 의미가 통합적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총체적 쓰신 분 혹시? 이의제기 들어가세요.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다 했기 때문에 답은 통합일 거예요. 확실한 답은 통합인데 총체적이 유사 답안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왜? 이렇게 들어가세요.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서 통합과 총체는 동의어로 쓰인다.
이 답이 통합적이라면 총체적도 답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6번 질문 있으십니까? 맥락으로 적는 건 아니라고. 적으면 안 되냐고요? 이거 답은 통합이 확실해요, 선생님. 기억이요? 아, 맥락이다. 선생님, 이게 맥락이 안 되고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기출에서 2013년 이후 기출에서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의미 중심의 언어 접근법이라고 계속 불렀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출에서도 근거가 되는 거라서, 그리고 전공서마다 의미 중심이라는 건 다 나오는 거라서 맥락은 조금 되긴 힘든데 그래도 하나라도 놓치기 싫으시잖아요. 이의제기 들어가세요. 기능만 쓰셨어요? 의미와 기능이라고 쓰셨어요? 기능만 쓰셨으면 조금 되기 힘드실 거예요. 네. 핵심어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도 이의제기 들어가세요, 선생님. 언어의 의미가 언어의 기능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7번 이거 선생님 지문 다인 거 맞아요? 7번 지문 이게 다예요? 진짜예요? 제가 빠뜨린 거 아니에요? 다예요 이거? 깜찍해. 진짜 이거 제가 빠뜨린 거 아니에요? 원래 문제가 이래요? 그래놓고 이게 혼잣말이냐 자기중심이냐 집단 독백이냐 하라는 거였죠? 아, 선생님 있잖아요. 이 문제 다 이거 7번은요. 전원 이의제기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피아제의 언어를 자기중심적 언어라고 중심적 언어로 나누고 그 다음에 사회화된 언어로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자기중심적 언어가 혼잣말이에요, 선생님. 동의어예요. 동의어. 근데 여기에 3개 들어가는 게 반복, 뭐예요? 독백, 집단적 독백. 여기 4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뭐 2020을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수능적 정보교환, 비판과 조롱. 3번째, 명령, 요구, 위협. 4번째 뭐예요? 질문과 대답. 이거죠. 언어의 유형이라고 물어봤다면? 언어의 유형. 이 언어 3가지의 특성이 자기중심적 언어. 이 언어 4가지의 특성이 사회화된 언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는 거죠. 특성이라고 물어봤네? 특성이라고 물어봤네. 특성이라고. 이건 전공서 기준 그리고 이렇게 분류하는 게 일반적. 근데 저 출제자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걸 전공서의 설명대로 냈으면 얘는 언어의 유형, 얘는 언어의 특성. 이런 언어들의 특성. 근데 저분들이 이 언어의 유형을 대신 특성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답은 가능한 답의 2번째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전원 이의제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문제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 분류를 묻는지 이 분류를 묻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언어의 특성이라고 하면 이거 2가지 분류도 되고 이거 2가지 분류도 되는데 이 중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에서 확실히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과 이것을 모두 정답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셔야 합니다. 문제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 유형과 이 유형 중 무엇을 묻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2가지 모두 인정을 하셔서 모두 정답을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언어의 특성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버리면 답은 뭐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러한 언어의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라고 하면 혼잣말이나 자기중심적 언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목적이나 의사가 없이 하는 언어 행위로 유아의 자기중심성, 즉 미성숙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게 설명이고요. 자, 이걸 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집단 독백이에요. 애들이 병행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애들이 놀고 있는데 점토를 가지고 노는데 각자 뭐 얘기하면서 의사소통의 의도가 없어요. 근데 없는지도 저는 좀 모르겠는데요. 성미, 샌드위치 만들어야지. 이제 강아지 코 붙일 거야. 치즈와 계란을 넣어야지. 이거 움직일 거야. 이거 대사라고 보면 안 돼요? 수능적 정보교화? 그런 의도는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집단적 독백으로 하실 것 같으면 애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신호는 있어야죠. 서로 뭐 곁눈질로 본다. 근데 뭐 누가 듣는 거에 관심은 없다. 뭐 이런 가로해가지고 뭐 이런 상황 묘사가 있어야죠. 왜 집단 독백이 상대의 존재에서 자극을 받아서 말을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주의를 기울이거나 반응해 주기를 기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묘사가 조금 더 있으면서 혼잣말 중 저런 걸 뭐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집단 독백이라고 했으면. 혹은 자기중심적 언어 중 저러한 언어 형태를 뭐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이렇게 물어보면 혼잣말을 답하라는 건지 자기중심적 언어를 답하라는 건지 집단 독백을 답하라는 건지 출제를 갖다 앉혀놔서 물어봐야 하는 문제잖아요. 이걸.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시험에 내냐고요. 국가고시에. 이게 대학 시험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의 공부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답이 바뀌는 문제냐고요. 출제자의 출제 수준에 의해서 답이 바뀌는 문제죠. 전원 이의제기 들어가세요. 둘 다 답을 인정해달라고요. 그럼 비고스키 문제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비고스키도. 자, 일단 비고스키 언어 발달 단계 어떻게 돼요, 선생님? 첫 번째, 원시적, 초보적 단계. 그쵸? 초보적 단계 하셔도 되고 원시적 단계 하셔도 되고 둘 다. 두 번째, 내적 언어, 사적 언어 아니에요? 외적 언어, 외적 언어. 죄송합니다. 외적 언어. 세 번째가 사적 언어라고도 되어 있고요. 어떤 책에서는 혼잣말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혼잣말 단계라고. 동의어예요. 동의어. 여기는 그냥 동의어예요. 네 번째는 내적 언어 단계죠. 그런데 이 혼잣말의 기능이 뭐예요? 특성이 자기 조절이라고 이미 기출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자기 조절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고스키는 혼잣말을 아이들이 발달한 걸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적 조절로 가면, 내적 언어로 가면 이제 아이들이 혼잣말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 혼잣말의 기능을 자기 통제라고 하신 분. 유사답안으로 인정이 되고 혹시나 이게 답이었다라면 이게 100%예요. 얘는 유사답안이고요. 왜냐하면 조절은 이미 내가 나를 조절한다는 거는 뭔가가 내면화됐다라는 거거든요. 내면화된 기준에 의해서 내가 나를, 외부가 아닌 나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조절하는 건 조절이고요. 외부 기준에 의해서 나를 통제하는 건 통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절보다는 통제가 맞아요. 이게 답이라면. 그런데 자, 이것도 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B에 해당하는 게 일단 요건 건 아시겠죠? 요거. B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대화 형태가 사적 언어, 혼잣말이라는 거. 하늘이는 조작 영역에서 퍼즐을 가지고 놀고 있다. 하늘이는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서 잘 안 돼서 왜 안 되지? 이게 아닌데 다른 건가? 라고 중얼거리면서 다른 퍼즐 조각을 찾아 끼워본다. 이거거든요. 아, 이게 좋겠어. 맞아. 선생님이 네모난 것부터 끼우라고 했지. 일단은 이게 발달 단계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 맞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걸 묻는 건지 모호하잖아요, 선생님. 왜 소문적에서 언어 발달 단계를 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발달 단계죠. 언어 발달 단계. 그 다음에 언어의 유형이에요. 유형이나 발달 단계. 특성, 그러니까 혼잣말의 특성을 쓰라는 거지. 유아기 언어적 특성. 유아기 언어적 특성. B에 나타난 유아기 언어적 특성. 혼잣말의 특성을 의미하는 용어. 유아기 언어적 특성을 의미하는 용어. 그러면 이거의 특성을 의미하는 요거를 쓰라는 건가? 아니면 이거를 쓰라는 건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두 개예요, 선생님. 자기조절 또는 혼잣말.
특성은 이거예요, 실은. 얘는 발달 단계나 언어의 유형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1번, 2번을 둘 다 특성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언어의 유형을 특성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의제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제를 제대로 공부하시, 이론을 제대로 공부하시고 이론을 제대로 푸는 분들은 첫 번째 가능한 답을 하셨을 거예요. 혼잣말이나 자기중심적 언어,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자기조절이나 자기 통제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설 공부하신 분들이 집단 동백이나 혼잣말을 쓰시고 문제를 1, 2번 둘 다 이렇게 특성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이분들은 유형을 특성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라 설 공부하신 분들이 맞고 틀리고 한마디로 출제를 개떡같이 해가지고 그 합격자를 바꿔놓을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이의제기 들어가서 이 문제 자체를 무력화시키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카페에 이의제기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어느 쪽을 맞다고 처리했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둘 중에 하나로 나누죠. 전혀 엉뚱한 거 쓰신 분들은 2020학년도를 겨냥하신 분들이고요. 그냥 가신 거고 견학 갔다 오신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쓰셨을 거예요. 출시를 겨냥하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제 100% 다 들어가서 문제 자체를 무력화시키세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에 대한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디귿이잖아요. 연령이 증가하고 인지가 발달할수록 외적 언어로 바뀐다 이거잖아요, 선생님. 얘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조절이 사적 언어에서 이렇게 가서 자기조절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사적 언어가 내적 언어로 발달하는 것도 맞잖아요. 둘 다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소문제 2번으로 봐도 이 사람들의 의도를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답안을 쓰실 때 선생님들의 의도가 뭐였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 답안에 답을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가 중요한 거죠. 선생님들의 머릿속에만 있고 답안지에 옮겨지지 않은 답안지는 긋는 거 아니에요? 출제자들의 머릿속에만 있고 문제로 나타나지 않은 생각은 인정돼서는 안 돼요. 문제에서 나타나지 않은 출제 의도는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요. 이분들이 문제를 개떡같이 내신 거예요. 이걸 물으려고 하셨다 해도 이렇게 물으셔서는 안 돼요. 이거는 단계라고 확실히 물으셔야 되고 이거는 뭐 애초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그럼 두 가지는 이거니까. 뭐 이렇게 되죠. 이거는 모의고사, 강사가 모의고사 이렇게 내도 욕 퍼대기로 먹어요. 진짜. 공부하신 분들한테. 선생님 답이 뭐예요? 의도가 뭐예요?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3번. 제가 욕을 많이 먹어봐서 알아요. 3번 언어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다.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의사소통 영역에서 가로 안에 A, B에 모두 해당되는 거? 아 이거 틀리신 분 당당하게 손 들어보세요. 틀리신 분 있어요? 없죠? 있으세요? 수용 언어 A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선생님? 표현 언어. 그 다음에 B에 들어가는 거? 음성 언어. 그럼 표현 언어이기도 하고 음성 언어이기도 한 거 내용 범주에서 그나마 또 찾으라 말하기밖에 없죠. 그쵸? 이거는 뭐 가락을 피하는 문제네요. 이번에 사립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가셔가지고 가락을 걱정하셨나 봐요. 공부 안 하시고 들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주는 문제 있었네요. 8번에 1번이요, 선생님. 이거 논란이 되고 있죠, 선생님. 저 누적적 했어요? 저 순환적 했어요? 저 단선적 했어요? 연쇄적은 틀린 거. 연쇄적은 가능성도 없어요. 연쇄적을 누적적과 연쇄적을 반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반대로 알고 계시는 건 선생님들의 문제. 출제자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문제. 모든 전공서는 다 통일되게 되어 있어서 이거의 논란은 하지 맙시다, 선생님. 더 이상. 연쇄적은 시리즈물이에요. 한 가지 주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쵸? 아니고 선생님 이거 의도한 답은 누적적이에요. 누적적이고 그 다음에 그렇고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이제 해설 자료에 2017학년도 문제 드렸죠. 2017학년도의 문제가 단선적 형식인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문만 보면 선생님 순환형이 되고요. 단선형 둘 다 돼요. 근데 지문이 문제가 아니라 소문제에서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단선형을 말한 게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답이 단선형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강의할 때. 그쵸?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형식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의 원인과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면 누적적이 맞는데 그 누적적의 형식이 시간의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걔는 시간적으로 보면 단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적적이 다시 돌아가는 형태로 나오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나오면 공간적 배경에서는 순환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은요, 지금 이야기는요, 사건의 이어짐을 보기에는 원인과 결과예요. 그런데 시간순으로 보면 시간의 흐름대로 했지 시간이 돌아가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실 누적적은 보통 다 그 단선형이 돼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지금 근데 공간적으로 보면 또 돌아왔죠. 내 집으로. 그래도 공간적으로 보면 순환형인데 왜 의도한 게 누적적이냐고요? 왜? 일단 조사부터 해봅시다. 누적적 하신 분. 아이 정말 강사가 뭐같이 강의해도 아이고 그냥 선생님들께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셔가지고 좋아요. 순환형 하신 분. 그 다음에 단선형 하신 분. 지금 직강은 다 누적적. 그 다음에 인강 쪽에서 순환형과 단선적이 나오셨네요. 이래서 직강이 좋다라는 건가? 선생님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직강이 왜 그렇게 결과가 좋냐면 토론이 가능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강사가 강의를 이상하게 해도 알아서 끝나고 나서 강사고는 이상한 거 하게 한 것 같아 라고 토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내면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직강은 그게 가능해서 그렇죠.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이거 순환형 누적적인 이유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예요. 제가 의사소통 답 쓰는 거 조심하라 그랬죠. 그쵸? 그쵸? 의사소통은 굉장히 큰 범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쓰시면 의도와 다른 답을 쓸 수 있다. 우리 문제는 지문으로 내기 때문에 대화로 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배제하고 해라. 근데 이 누적적 형식이 순환형과 단선형을 포함하는 형식이에요, 선생님. 무슨 얘기냐면 순환형과 단선형이 된다라면 그쵸? 일단 순환형과 단선형이라고 파악을 하셨다면 혹시 누적적이 되는지를 보시고 누적적이 된다면 답은 누적적이에요. 누적적이란 뜻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누적적이란 뜻에 단선형 형식을 포함한 거예요. 시간의 순서로 누적됐다. 원인이 왜냐하면 사건이 원인 결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저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간적으로 보면 1순위, 2순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선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 동안은 참 재밌어요. 거기까지만 하지. 또 왜 옛날적으로 돌아왔다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공간적으로 누적적이 돼요. 그렇죠? 자,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 있잖아요. 100% 이의제기, 전원 이의제기로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의도한다면 누적적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의도를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문제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의 문제인데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누적적이 맞고 공간을 중심으로 보면 순환적이 맞고 시간을 중심으로 보면 단선형이 맞고 다 맞다라면 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개 다 가능한 답이다. 그렇게 해석하세요. 이거 이의제기 양식 써드릴 건데 선생님 거기 밑에 보시면 실비아 출시 대비 최종 모의고사 1주차 A 6-3 하면서 누적적 형식이 답인 거 있었죠. 그쵸? 저 누적적 문제는 그래서 저처럼 내셔야 돼요. 실비아 문제가 더 잘 나온 거예요. 실비아가 저런 이야기 책을 주면서 저걸로만 저게 누적적 형식이 답인데 누적적 형식이 아니라 단선형이다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누적적과 단선형 중에서 누적적이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려고 누적적의 정의를 써준 거예요. 저게 2017학년도 기출문제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형식을 따라한 제 문제 형식이거든요. 저건 저렇게 나오지 않으면 답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이번 출제자들이 유아이명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와 저는 신기가 있나 봐요. 선생님 제 모의고사 6번 있잖아요. 1주 A 6번에 3번의 소문제가 누적적 형식이었거든요. 4번은 또 독자 반응 이론이면서 아동 문학교육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근데 8번이 그 플롯 형식과 문학교육 접근법 1, 2번 차례대로 나왔네요. 같은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맞춰본 건 처음이에요. 아니 원래는 딴 문제의 소문제, 딴 문제의 소문제 합쳐서 하나를 이렇게 맞췄지 같은 문제에서 소문제를 연달아 이렇게 맞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문제 정말 똑같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학교육 접근법, 아동 문학교육의 접근 방법.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이론 저는 로젠블렛이 독자 반응 이론이 했다는 건 아는데 이것에 근거한 사람이 미니아 와이즈만이고 또 여기서 보면은 경험적 접근법만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답을 경험적 접근법이라고 적었어요. 답을 뭐 하셨다고요? 경험적 접근법. 경험적 접근법? 네, 로젠블렛의 이론을 토대로 만든 게 미니아 와이즈만이잖아요. 로젠블렛의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 선생님 거기 밑줄이요.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게 로젠블렛가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냐면요. 독자 반응 이론이 로젠블렛부터 시작된 건 맞는데 로젠블렛만의 이론은 아니에요. 매니어 와이즈만도 따라하고 누구도 따라하고 누구도 따라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론에 근거했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젠블렛의 주장에 근거해서 나온 이론이 독자 반응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 이거 뭘 뜻해요? 거래 이론 뜻하죠. 근데 거래 이론은 독자 반응 이론의 다른 별명이에요. 그래서 거래 이론은 쓰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의미 형성 강조하고 독자와 유아의 능동적이고 개발적인 느낌과 문학적 경험을 중시하는 독자 중심의 문학교육 방법이다. 뭐라 쓰셨다고요? 경험적 접근법? 매니어 와이즈만의 경험적 접근법? 선생님은요? 선생님 못 쓰셨다고요? 심리적 접근법? 심리적 접근법? 독자 반응 이론은 알았는데 여기에 그 경험이랑 뭔가 기억에 미쳐지는 경험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서 심리적 접근법. 그럼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형성을 강조한 거는 어떻게 해석하실 건데요? 지문은 모두 다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선생님들이 주장하신 것이 두 번째 독자인 유아의 능동적이고 개별적인 느낌과 문학적 경험을 중시하는 독자 사이의 문학 중심 교육이다는 설명하는데 그 위에 그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형성을 강조한다도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건 어떻게 넣을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매니아 와이즈만이 로젠블렛의 이론을 토대로 질문을 받아가지고 접근법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아니에요? 매니어 와이즈만은 그 이론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이유는 90년대 이론이 2000년대 아이들에게 맞는지 몰라서. 결과는 똑같다고 나왔어요. 본인들의 이론은 없어요. 연구만 있지. 그래서 용어 자체가 독자라는 이론이고 접근법은 슬라이드 때문에 저는 경험적 접근법, 공사 접근법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선생님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그 출제 답에나 출제 범위의 근거는 내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전공서예요. 전공서에서 저게 이론이라고 소개했다면 선생님이 독자 반응 이론은 이론이니까 접근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전공서, 모든 전공서가 독자 반응 이론 또 뭐 있어요, 선생님? 4가지 있었잖아요. 들어가는 거. 원형 이론, 정신분석 이론, 또 하나 뭐 있어요? 신비평 이론. 그 4가지를 아동문학교육의 접근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접근법이라고 소개한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론이 어떻게 접근 방법이 되냐? 그건 선생님의 생각이고 우리의 전공서는 아동교육의 접근 방법이다 하면서 그 4가지 이론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전공서에서 뭘 어떻게 분류하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왈츠 문제 보시고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죠? 뭐 왈츠 문제만 맞추셔도 된다라면. 그런데 왈츠 문제가 나오는 반면에 이렇게 전공서를 파악하고 전공서의 분류 방법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서 강의가 필요하기도 하긴 한 거예요. 지금 이 유아 임용을 위한 공부가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요. 자, 문제는요. 이론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이론이 명칭이냐? 이것을 이 이론 4가지를 접근 방법이라고 전공서에서 분류를 했으니까 그거예요. 누가 더 권위가 있어요? 전공서가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우리 전공서는 출제 범위예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문학적 접근법, 뭐 할 때 없다고요? 경험적 접근법? 경험적 접근법을 경험적 접근법은 저 박스 안에 설명을 다 포함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일단은 답은 다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 박스 안에서 어느 일정 부분이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
박스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100% 거기에 해당이 돼야지만 우리는 그 답도 인정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험적 접근법은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이거보다도 아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걸 그 뒷부분을 받아들인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는 텍스트라는 단어가 너무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이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반응이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독자 반응 이론밖에 없고 로젠블레트의 본 이론인 그것을 적용해서 쓴 거는 많아요. 매니어 와이즈만도 있고 선생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적 접근법도 있고 경험적 접근법은 매니어 와이즈만의 접근법이 아니라 그냥 파생돼서 여러 학자들이 다 주장한 접근법이에요. 매니어 와이즈만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경험적 접근법에서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글들을 해석하는 게 다르더라.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뒷부분을 받아들인 건 맞아요. 이건 텍스트가 너무나 정확해요. 선생님 독자 반응 이론 펴보세요. 텍스트 나올걸요? 신이론 쭉 펴보세요. 거기 텍스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별칭이 거래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텍스트라고 나온 그런 그 독자 반응 이론에서 파생된 다른 거에서 텍스트 이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있으시냐고요? 뒷부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앞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이거는 답이 독자 반응 이론이 너무 확실해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잠깐만요. 경험적 접근법이라고 쓰셔서 이의제기 들어갔을 때 받아들여지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 문제만 별표하세요. 이 문제만 잘 나와서 그 전해의 문제들 그 스타일과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해요. 너무나 확실해요. 근데 선생님 잠시만요. 심미적 접근법? 그러니까 분석적 접근법이나 심리적 접근법은 접근법이 아니잖아요. 접근법이 아니에요. 접근법이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접근법으로 쓴 책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전공서가. 네,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똑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 질문을 보면은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의 경험을 쌓는 것을 중시했지. 그 책을 통해 정보를 추출하는 거는 중요하지 아직 안 다뤘단 말이에요. 나 지금 그렇게 아니지. 박스에서 다뤘잖아요. 박스에서. 기억에 비추어 다음에 해당하는 문학교육 접근법을 물었지 기억에 해당하는 문학교육 접근법을 물은 게 아니라고요. 보세요. 문제가 기억에 비추어 다음은 그 박스를 말해요. 밑에 있는 박스, 소문제의 박스. 거기에 해당하는 문학교육 접근법을 물어봤지 기억에 해당하는 문학교육 접근법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분석적 접근법과 심리적 접근법은 접근법도 아니고 자, 분석적 접근법과 심리적 접근법이 답으로 나왔을 때 그 접근법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심리적 관점, 분석적 관점 그렇게 정보 추출적 관점 그렇게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걔는 관점이에요, 선생님. 접근법이 아니라 그 접근법 안에 있는 용어들이라고요. 내용이라고요. 근데 그 심리적 관점과 분석적 관점이 답일 때 기출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접근 방법이라고 물어봤어요? 접근법이라고 물어봤어요? 언어 유형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지를 않았다고요. 그 이론적으로 봐도 그건 접근법이 아니라 그 해당하는 접근법 아래에 있는 용어들이고 방법적 전략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략을 사용했을 때 교사가 전략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유아의 반응이고요. 그 교사의 질문, 발문 유형, 그다음에 유아의 반응 유형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론이 조금 덜 정립이 되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세요. 이론이 뚱뚱뚱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그런데 100% 전달이 아니다. 80% 전달될 때 있고 50%만 전달이 되면서 50% 새로운 내용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저 내용은 저 박스를 100% 차지하는 건 독자 반응 이론밖에 없고 밑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반응을 중시하다 그 부분을 빠뜨리고 나머지 70이나 80에 해당되는 내용이 전파된 거 그러면 박스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건 답으로 인정해달라고 그러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문제는 문제 자체 오류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근데 나 이거 왜 틀렸어요? 선생님, 제가 이거 내면서, 독자 반응 이론 내면서, 제가 이론이라고 안 물어보면서, 아동교육의 접근 방법, 선생님, 제가 이거를 그러면서 출시 모의고사 때 2번, 3번 물어봤을걸요? 그러면서 선생님, 얘가 명칭은 이론인데,
우리 그 아동문학에서는 아동문학교육의 접근 방법이라고 분류하니까 물어볼 때 접근 방법이라고 물어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론이라는 문제에 답하실 것 같아서, 물론 이론이라고 나와도 저게 될 거예요. 명칭 자체가 뭐뭐 이론이라서. 그런데 이론 중에 뭐 그렇게 안 묻는다. 우리 전공서에서는 접근 방법이라고 분류했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라고 하면서 물어볼 거다. 이렇게 하면서 1주차 때 선생님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셔서 제가 2주차, 3주차 계속 냈을걸요? 응? 왜냐하면 선생님, 나는 선생님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생각은 석사, 박사가 하시는 생각. 우리 시험은 출제 범위나 출제 근거가 너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의 그 생각을 여기서 이의제기를 받아주시려면 문제는 우리는 저렇게 개떡같이 낸 문제도 받아들여줘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저렇게 불분명하게 나온 앞에 문제들을. 근데 이 문제는 이거는 모르셔서 선생님들이 모르셔서 논란이 되는 문제지 문제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독자 반응 이론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 나는 정말 선생님들에게 약간의 배신감이 드는 게 왜 제가 출시해서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들 다 틀리셨어요. 독자 반응 이론 하신 분. 아우, 잘하셨어요. 아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강사 문제 볼만하죠. 모의고사.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너무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들어가세요. 본인이 생각이 그러면. 왜냐하면 나에게 한이 남아서는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번엔 출시를 위해서도 분석을 하지만 2020학년도를 위해서도 분석을 하니까 저는 선생님 출시에 가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대비는 해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에 3번이요. 지금까지 이의제기가 그런 식으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동의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는 제가 너무 확실하게 그때도 강조를 한 거라서 그냥 저희 선생님들에게는 좀 그렇게 마음이 드네요. 왜 이걸 그렇게 답하셨지라는 마음이 드네요. 확실하게. 자, 니은에 해당하는 유아기기 사고의 특성을 쓰고 디귿의 구문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문장. 자, 니은에 해당하는 건 물알론적 사고인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쓰신 분들. 이거는 그쵸? 이거는 뭐 2021학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쓰시지 이거는 너무 뭐 당연한 거. 근데 그 구문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께서 개미가 나무를 낳았어요도 쓰셨을 것 같아요. 그거 쓰신 분. 없으세요? 대단하시네. 구문론이 뭔데요, 선생님? 그렇죠. 구와 문장의 형식을 다루는 거죠. 그런데 구문론적 관점을 쓰라 그랬으니까 문장에 잘못된 문법을 쓴 걸 찾으라였지 의미가 잘못된 걸 찾으라, 의미가 이상한 걸 찾으라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개미가 나무를 낳았어요는 의미상 오류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게 아니라 구문론적으로 햇님이에게 개미가 좋아했어요. 이거는 일단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문장의 기본에서도 되어 있고 우리가 뜻이 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문법이 이렇게 꼬인 거죠. 그래서 그게 되는 거고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찾았어야 되는 문제예요. 또요? 질문 있으세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직관 선생님께서 저와 이렇게 토론을 하신 거는 저분의 지식 수준이 상당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분의 지식 수준이 상당하지 않으면 이런 토론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출시에 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결과가. 저희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선생님 저희 10분 휴식하시고 B 나가겠습니다. 자, A형 이의제기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네. 잠시만요. 반응중심 접근법? 반응중심 문학교육 접근법. 반응중심. 선생님, 반응중심 문학교육 접근법은 그거는 이의제기 들어가세요. 그거는. 이거는 근데 반응중심 문학교육 접근법도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그 부분이 안 들어가요. 그것도 그 뒤에 거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자 반응 이론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두 분은 이의제기는 들어가세요. 근데 저는 이건 안 도와드려요. 자, 질문 있으세요? 자, 10분 뒤에 뵙겠습니다.